그리고 또 한 명 이번에 비대위원장으로 선임이 된 국민의힘 최연소 의원 김용태. 초선 김용태 의원 관련된 이야기인데 네. 벌써부터 평가는 그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뭐 바지 예. 대신 사과하기 위해서 비대위원장 시킨 것 아니냐. 네. 뭐 왜냐하면 실제 어제 대전 현청원에서는 네. 최상병 묘역에 대한 참배를 일단 김용태 의원만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김문수 후보는 최상병이 누군지 모르는 듯한 그 장면이 또 포착이 돼가지고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김용태 의원은 이 비대위원장 자리를 뭐 제안을 했으니까 받은 걸 거 아니에요. 네. 왜 받았을까요?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이건 뭐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김재섭 의원한테 먼저 제안이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김용태 의원한테 간 건데 김용태 의원도 아마 본인이 대선을 패배하게 되면 가장 먼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될 사람이라는 걸 모르진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건 받을 만한 세력 받지 않을 정도로 자신이 뭐랄까 이 당내에서 구심점이 돼서 세력을 형성하거나 뭐 권력이 있는 정치인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후배 정치인이고 젊다라는 이유로 사실상의 총알바지가 된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이 시기에 어쨌든 자신이 이걸 받지 않으면 자신의 이름조차 정치권에서 거론되기가 어렵다는 걸 본인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총알바지하고 바지 사장을 하고 나서 초연하게 물러나긴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당권 경쟁이 또 임박하게 되면 그때 이제 자신의 지분을 또 요구할 수 있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로 당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나한테 어느 정도의 지분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정도의 요구를 노리고 받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장기적으로는 이제 자신의 정치를 위해서.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두고 뭐 보여주는 모습이 행보 자체가 그러니까 윤석열 이 피고인과의 어떤 거리두기라든지 관련된 사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형태로든 메시지는 내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은 그러면 이 후보가 아닌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대신해서 하고 있는 이 상황은 맞는 것이냐? 이건 굉장히 기괴한 일입니다. 이 선거를 치를 때 사실상 후보가 곧 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뭐 독재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후보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하는 게 그 정당의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후보의 행동 하나, 후보가 입는 옷 하나, 심지어 후보가 신는 운동 하나까지 당의 모든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정작 김문수 후보는 안 하고 김용태 지금 위원장이 하고 있는 이거 자체가 사실 굉장히 기괴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저는 그 두 사람이 서로 좀 이용하는 관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김문수 후보는 김용태라는 인물을 내세워서 이준석과의 대립구도를 일부분 타파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신구 대결이 아니라 김용태를 내세워서 이준석 저격수로 쓰려는 마음이 있었나 싶고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디 더 큰 무대에 본인이 이제 데뷔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정치를 하려는 것 같은데 문제는 국민들이 보기엔 이게 이제 오합지졸인 거죠. 이건 정당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행동은. 저는 유권자로서 조금 안타까운 것은 젊은 정치인이 나이만 젊다고 해서 뭔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이준석 의원을 보면서 느꼈거든요. 기대도 있었는데 가장 안 좋은 것을 가장 많이 배웠더라고요. 그런데 누구였죠? 가장 먼저 받았었던 김재섭 네. 의원도 장애인에 대한 모습에 있어서 그들은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처벌의 대상이다. 이런 글들을 SNS에 올리면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김용태 의원마저 본인의 어떤 이익,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이렇게 어린데 벌써부터 보여줘? 그러면 이 당은 사람이 바뀌어야지 당이 바뀔 텐데 정말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아예 그 첫 단추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12월 3일 내란의 밤 이후에 김용태 의원은 뭘 했을까? 이 질문으로 가보면요. 이제 소장파로 과거에 분류되기도 했었고 맞아요. 천하용인 중에 한 명이었기 예. 때문에 개혁적인 보수가 될 수 있었는데 12월 3일 이후에 어땠는지 대충 아시잖아요. 예. 경기 포천의 공천을 받으면서 어쨌든 의원직을 얻었던 것은 범친윤 세력의 등에 업혀서 일단 공천을 받았고 의원이 된 거기 때문에 12월 3일 내란 발발 이후에는 자신이 어디에 속해야 될지 너무 그 한계점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당권파 주류 세력 쪽에 이제 김용태 의원이 속해 있는 인물이어서 이 비대위원장은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 김용태 의원 관련된 좀 더 디테일한 이야기는 사실 2부에 하려고 좀 아껴두고 그래요? 있었는데 네. 뭘 아껴요 맨날? 왜 아끼죠? 아니 2부에 딱히 할 게 없어서 아니 저기 프롬프트를 띄워주셨는데 저도 그러는데 그럼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대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용태 의원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보수 뭐 이렇게 그 개혁적이고 뭐 수식어들이 그렇게 붙잖아요. 그런데 모순적인 행보를 보이는 게 있단 말이죠. 네. 최상병 묘역에서 참배는 했으나 최상병 그 관련된 특검에는 반대를 했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의 거리두기나 뭐 관련된 사과를 한다고는 하나 김건희 특검법에 또 반대했었습니다. 그 탄핵안이 1차로 올라갔을 때 그때 안 왔고요. 뭐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두 번째에서는 또 찬성을 했다라는 모습. 그리고 그 계엄이 해제되던 날 해제되는 그 의결에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있었잖아요. 네. 그중에 또 한 명이긴 합니다만 그 이후에 보여줬던 행보에 있어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특별히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모순적인 것 아니냐. 그런데 비대위원장 자리에서 지금 어떤 메시지를 낸들 그의 어떤 진정성이 또 전달이 될 것이냐 유권자들에게. 너무 안타까워. 젊고 예. 똑똑한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이 정치권으로 와가지고 제발 이런 이익이나 기회주의에 너무 휩쓸리지 않고 그런 그러면 거 뭐 보여줬으면 지금 느낌상 이준석 후보 얘기를 좀 해볼까요? 해보죠. 네. 네. 자, 이준석 후보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건 것 같아요. 망가진 보수의 어떤 그 지점에 자신이 그 대안으로 나오면서 그 망가진 보수의 어떤 그 잔당들이랄까요? 아니면 그 부분에 부스러기 같은 것들이 있으면 다 긁어 모으겠다. 이런 전략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도 대부분 비슷한 형태의 메시지인 것 같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메시지를 냈는데요, 이준석 씨가? 이준석은 열심히 살면 네. 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대통령도 될 수 있고 뭐 여러분의 자녀가 이준석처럼 클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 여러분의 자녀도 이준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메시지를 냈어요. 이준석처럼 될까봐 큰일인데 무슨 남녀 갈라치기나 하고 있고 그건 아닌 것 같고. 자 보세요. 네. 열심히 노력해도 그 자녀가 나중에 당대표도 할 수 있고 국회의원도 할 수 있고 대통령까지 될 수 있는 서사 이재명 대표가 아닙니까? 소년공 근데 출신에다가 본인이 노력한 거는 뭐 우리는 뭐 조작일 수도 있다. 여론을 조작했을 수도 있다. 뒤에 명태균의 힘이 있었을 수도 있다. 정정당당하지 않았다라는 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본인이 당했던 걸 똑같이 허은하 대표에게 똑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너무 영혼 없는 진실이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가 아무리 급해도 감히 노무현 대통령님을 언급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무현의 서사를 자꾸 가져오려고 하는데 그래서 노무현재단 황희두 이사가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해놨더라고요. 네. 너무 솔직히 글을 잘 썼어요. 언제 노무현이 약자를 조롱했느냐. 언제 노무현이 강자의 그늘에 숨었느냐. 정말 명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이준석 황희두 토론회 한번 보고 싶다.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마크맨들이 한 명씩 있는데 그렇군요. 예, 황희두 이사가 그 이준석 후보 관련해서 꽤 긴 시간 또 반박의 메시지들을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할 것이다. 이 보수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차기 보수 주자로 자리매김을 하고 싶다. 따라서 이제 그러려면 득표율이 나와야 되는 건데 두 자릿수 최소 10%가 나와야 선거 비용의 보전을 절반을 받을 수 있고 네. 15%가 나오면 전액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뭐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 한 5에서 6 정도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짧게 최종 득표율 하는 어느 정도 보세요?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근데 저는 한 7% 정도 나올 것 같고요. 7%? 참고로 국민의힘에서 박형식 앵커를 빨리 영입해서 예? 차라리 이준석 저격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국민의힘이요? 네. 제가 거부하고 싶은데요. 아니 아침마다 이준석 관련한 뉴스를 올리는 데가 있는데 제가 사실 그거 보고 항상 메모합니다. 너무 정확하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이야기라서. 예. 박영식 앵커는 사실 비슷한 컨텐츠 많이 했었죠. 이준석 많이 후보에 대해서 했었죠. 네. 많이 다뤘었고. 맞아요. 네. 네. 가장 그래서 큰 문제는 그- 뭐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준석 후보요. 예, 지금 그러니까 내는 뭐 메시지와 아까 잠깐 얘기하셨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저는 장애인에 대한 문제나 어떤 몸이 불편하신 사회적 약자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대상을 갈라치는 거는 정치인이 해서 안 되는 어떤 차별과 혐오를 양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일단 뿌리부터 잘못됐다고 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이 선거 국면에서 아까 이제 퍼센테이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저는 이미 이준석 후보가 그래도 좀 잘 되는 방향으로 이 사회의 밀알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면 지금의 전략이 아니라 양쪽 모두 때려가지고 자신이 이득을 보겠다라는 전략이 아니라 착한 2, 3등 전략이 또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거 국면의 어떤 시대 정신이라든지 미래 비전과 가치에 대해서 더 앞세우고서 자신을 홍보하는 것이 좋은데 왜 항상 앞에 간판에는 이재명은 안 된다, 김문수가 안 된다가 일단 비토가 깔려 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얻는 과실이라는 건 저는 이제 그가 늘 얘기해왔던 구태적
정치와 다름이 없다라고 보는 입장인 것이고 앞서 밀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밀알이라고 했습니다. 네. 누가 CR이라고 들으신 분들이 있었어. 아니요, 밀알이라고 했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전망만 좀 드리자면 이제 심상정 시즌 3가 될 수도 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심상정 후보가 전전 대선에서는 6.17%를 얻었고요. 이전 대선은 2.93%를 아마 얻었을 거고, 이제 이번에 이제 만약에 심상정 시즌 3가 될 거면 이제 5%를 넘겨야 되는데 넘지 못할 것이다. 2% 3% 수준에 머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국면이 진영 선거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예.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극단적이고 극우적이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그냥 윤석열 시즌 2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지율은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양대 진영의 선거가 그 득표율이 결집이 되면 결국 제3지대 후보가 득을 못 봅니다. 이러다 보면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계속 양대 후보가 결집하는데 양대 후보를 때릴 수밖에 없는 지금 함정에 빠지고 있는데 착한 2, 3등 전략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이제 이런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대선, 그러니까 전국 단위 선거에서 항상 그 중간지대를 그 주창했던 정당들이 보여줬던 한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박영식 앵커도 저렇게 분석을 하는 것 같고요. 오늘 1부 마무리하면서는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뭐 워낙에 선거운동 기간이라서 다뤄야 될 것이 많습니다만 그냥 주요한 이름들이 등장하는 부분들이 먼저 눈에 띄기 때문에 그 이재명 후보가 지금 하와이에 있는 홍준표 전 시장 언급한 내용이 있어요. 네. 솔직히 이번 대선에서 홍준표 선배님 같은 노련한 정치가가 가장 부담스러운 상대였다. 이런 표현도 했었고, 돌아오면 막걸리 한 잔 나누자. 뭐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를 원래 지지했던 뭐 홍사모라든지 그 지지 세력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면서 이재명 지지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까요? 저는 국제시장 세대에 대한 일종의 존중의 또 다른 표현이다,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한 메시지는 그렇게 보시고. 네네. 그러니까 홍준표라는 정치인에 대한 그거라기보다 사실 대구 시장이었으면 대구 시민들이 그만큼 지지를 한 거거든요. 예. 그 마음도 헤아려 보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요즘 사실 보수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반 이재명 빅텐트를 만들었는데 쫄딱 망했잖아요. 사실 이재명 후보가 지금 진정한 빅텐트죠. 홍준표 시장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얼마나 신랄하고 거친 표현으로 비난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대구시장으로 만들어준 대구 시민을 존중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좀 돌려서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말했던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은 수정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7% 되면 나를 망한다 몇 명이다라고 해서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봐요. 나는 이게 댓글의 힘이라고 봐요. 맞습니다. 바로 바꾸고 컨텐츠를 양질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집단 지성의 힘이거든요. 7%도 맞습니다. 많아요. 이 보수 분들은 지금 한 표 한 표가 아깝기 때문에 이준석한테 안 가고 오히려 김문수 쪽으로 몰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네, 그 맞습니다. 또한 일리 있는 분석이고, 홍준표 전 네. 시장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다뤘었고, 네.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글도 남겼어요. 그리고 홍준표 지지를 했던 분들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봐요? 저는 이 SNS에 올렸다가 지운 글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홍 전 시장이. 이재명 나라에서 한번 살아봐라. 이거는 그냥 어차피 자기 하와이로 가잖아요. 예. 너네 한번 죽어봐라. 약간 이런 의미지. 뭐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도 있겠지만 나머지는 약간의 그런, 이분이 또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요. 속이 넓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마음으로 네. 던진 게 아닐까. 아 예, 네. 밴댕이다. 예. 그 하이파이브님이 오윤혜님은 이준석 몇 프로 보시나요? 저는 5% 미만으로 미만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구도 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10%를 그 이상을 넘나들고 싶으니까 당연히 당 차원에선 여러 전략들을 내세우겠지만 이게 어려워요. 사실 대선에서 두 자릿수가 그죠? 그렇게 쉬운 퍼센테이지가 아닙니다. 예전에 물론 다자구도였지만 그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예. 7%를 못 넘었었어요. 그랬었죠. 예. 예, 물론 이제 이준석 지지자분들은 유승민과 이준석을 감히 비교하냐 또 이럴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근데 댓글에 혹시 공격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까? 저는 뭐 평소에 많이 단련이 네.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조심하는 부분이 보이네요. 본인 방송에서 하던 톤하고 많이 다른데요. 아니 근데 또 이제 저의 입장과 어. 또 한결의 입장이
다르다라는 걸 또 밑에 자막을 아직 준비를 안 하셨기 때문에 거듭 또 괜히 얘기했다가. 근데 이준석이 보여준 게 없잖아요. 윤석열 3년 동안 뭐 보여줬습니까? 결국에는 본인의 능력이 없고 본인의 갈라치기가 다 거짓말이었다. 20대 남자들의 삶이 나아졌습니까? 윤석열 정부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뭐 확실히 보여준 것도 없고 오히려 본인의 치부만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5%도 과분하다. 솔직히 말하면 이준석 대표가 탄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기대를 했었죠. 그리고 그달 개점으로 각 정당에서 청년 정치인을 키우겠다라고 하는데 역설적으로 이준석이라는 인물 때문에 젊은 정치인들이 싸잡아서 매도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봐라, 조용원을 시켜놨는데 뭐가 반했냐. 오히려 구악들보다 더해다라는 오해를 받고 있어서 제가 우리 당 청년들 만나면 되게 속상해합니다. 이준석 한 명이 청년 정치의 모든 것을 말해줄 수는 없는데 본인이 너무 그걸 악용하는 바람에 오히려 바닥에서부터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이 욕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후보 솔직히 청년들한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지금 저희가 이제 일부가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뭐 할 이야기는 많습니다. 많습니다만 지금 요쯤에서 일부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이야기 또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될 이야기는 2부에서 여의도 새신사 코너에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윤혜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선거운동 시작한 지 이틀 지났잖아요. 그랬나요? 네. 네. 그랬습니다. 네. 예. 저는 뭐 선거 본부단 뭐 이런 거 아니니까 유권자잖아요. 아니 그 다니면서 뭔가 느낌 같은 게 있어요? 지금 선거가 시작됐다라는 아직 느낌? 그런 느낌 못 느낌 못 받았는데 받았어요? 전혀 못 받았어요. 근데 네. 벌써 다다음 주면 사전 투표 그렇죠. 기간이더라고요. 네, 그거는 알고 있죠. 기분을 받아야 되나요? 아니요, 뭐 그럴 수는 않습니다만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방송 진행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SNS를 통해서도 그렇고 투표하지 않으면 다 손절하겠다. 투표를 무조건 행사해라라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광화문에 갔었거든요. 출정식 때. 그리고 SNS를 봤는데 어떤 분이 본인이 새벽 7시에 나갔대요. 좋은 자리에 가서 가까이 보려고. 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 왜 일찍 나왔대 그러니까 너무 떨리고 좋다. 근데 사실 선거운동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어쨌든 민주당뿐만 아니라 그냥 많은 국민들이 드디어 뭔가 바뀌나라는 기대감은 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네. 자, 선거운동 공식 선거운동이 이제 시작한 지 이틀째고 이제 각 캠프에서 나오는 메시지라든지 그리고 어제 중앙선관위 그 각 후보들이 10대 공약을 공개를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이제 뭐 분석이 될 것이고요. 아마도 선거운동이 정점이 되는 건 지역 유세도 유세지만 TV 토론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벌어지는 일들 저희가 시간 될 때마다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박영식 앵커는 2부도 좀 함께 해주시고요. 네. 예, 오윤혜 씨와 우리 전현현 평론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